관련된 내용을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앞서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설 연휴 때 좀 조심해달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포인트를 좀 뒀습니다. 50%가 넘으면 폭증할 위험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제? 우선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상 네. 기존의 델타 변이도 다른 기존에 있었던 중국에서 처음 나왔거나 또는 2020년 5월에 이태원발로 나타났던 아래치형 그룹하고는 거의 다른 DNA 구조를 갖고 있는 아주 더 빨리 전파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주말 사이면 보통 검사 건수가 줄어서 네. 월요일 정도에는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보다는 훨씬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던데 그렇지 않은 어떻게 보면 월요일 날 최다 양성 판정자를 나왔던 오늘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검사 건수가 늘고 한 분의 확진자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연계해서 검사하고 격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미크론의 특성상 나중에 격리 중에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가 시작되는 금요일, 토요일쯤부터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10,000명 이상의 하루 양성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김부겸 총리도 거듭 당부를 하는 것이 설 연휴 기간에 방역 협조를 좀 잘 해달라 이 부분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이 좀 방역 수칙에 대한 어떤 점검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어떤 부분을 유의하겠습니까? 사실 근데 이러한 얘기가 나가기 전에 가장 큰 전제는 예. 이 오미크론 변이를 정부와 방역 당국, 국민들이 어떤 수준으로 이해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2019년 12월에 처음 생기고 2020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만 2년이 지났는데 사실 초기에는 치명률이 높고 우리가 잘 모르는 미지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오미크론이 나타나는 형태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영국, 미국 등에 보면 되면은 많은 분 쪽에서 현재까지는 치명률이 낮다라고 하는 이건 대체적인 데이터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방역의 그런 기초를 마스크 착용 외에는 없던 시절에 그 기조로 계속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일부 국가에서는 락다운이라고 하는 국가 그런 스톱 이런 것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방접종도 맞았고 또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방역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국민들은 혼란될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지가 명확하게 뭔지가 중요한데 저는 이제 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계속 듣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 설에 그냥 완전히 우리는 잠시 멈춤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오미크론 변이라는 것을 기존의 독감하고 보다 약간 상이하는 수준이고 격리를 줄인다. 10일 이상. 즉 뭐냐면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점점점 일상생활로 전환되는데 네. 퍼지는 속도만 좀 줄여서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의 일정 수준은 감염 발병될 것이고 일정 수준은 예방접종을 한 상황이니까 어차피 대유행은 올 겁니다. 다만 그 유행이 천천히 진행이 돼서 의료진의 역량이 중증화 환자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오라는 메시지로 전달되면 좋을 텐데 아직도 메시지는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확진자 수가 7,000명이 넘게 된다면 오미크론 관련돼서 대응 체계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6일부터 4군데만 우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미리 좀 앞당겨서 할 필요는 없습니까? 우선 왜 7,000명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네. 사실 우리가 지난 대응에 있어서 7,000명, 7,800명이 됐을 때 의료진이 포화가 되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걸 보였습니다. 즉 의료 역량의 한계점을 7,00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7,000명이라고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루에 진행되는 PCR, 의료진이 직접 시행해서 24시간 내외로 결과가 나오는 PCR 검사 건수가 하루에 약 75만 건, 최대 85만 건까지 되는데요. 네. 1% 이상 양성 판정이 나오면 그게 바로 7,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나오게 되는데 지난주에 발표가 이틀 상간으로 혼란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네. 뭐였냐면 국내에서 7,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시행하겠다고 했다가 바로 다음 날에는 주간 평균 7,000명이라고 약간 다른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26일부터 4군데에서 제가 4군데 지역을 말씀 안 드리는 게 지역 말씀드리면 더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얼만큼 전달해서 준비가 됐으며 말씀하신 대로 그걸 당겨서 시행하려면 저도 의료진이고 지금 실제로 코로나 전담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매뉴얼이나 지침 받은 게 없습니다. 당겨서 시행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즉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권이 사람이 가장 많은 수도권인데 거기에
호흡기 전담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한다. 환자는 무료가 아니라 5,000원을 내야 된다. 진료비를 내야 되는 거죠. 5,000원을 내요. 검사비만 무료죠. 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디서 기다리며 일반 환자분들하고 동선, 양성이 나왔을 때 대기하면서 PCR 검사를 기다리 이러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매뉴얼이 현장에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 전국적 시행은 어렵고요. 네 군데에서 우선 진행을 하는데 그 네 군데 지역에서도 명확한 매뉴얼이 전달돼서 시행하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사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메시지가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방역 패스 적용 예외 범위가 오늘부터 확대가 됐는데 어떤 경우에 이 확대 범위에 포함을 시킨 건지도 좀 짚어주시고요. 현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방역 패스의 혜택을 보셨어야 되는데 못 받았던 분들 일부 의료진 중에서도 1차 접종만 하고 2차를 못 하셨던 분도 계시고 2차 접종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너무나 부작용이 심해서 입원을 하셨거나 했던 분도 계십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이번 방역 패스 예외로 선정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 후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으나 입원 치료를 받으셨던 분 또는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또 의사의 진단서로 과거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이 좀 더 여유로워졌지만 아직도 그게 투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예방접종 1차 또는 2차 예방접종을 하셔서 그거의 인과관계로 입원하셨던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의사 진단서를 받아서 우리가 주민센터나 아니면 보건소 등에 신고를 하게 되면 쿠브 등에도 등록이 됩니다. 예. 하면은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지만 딱 지금은 접종 완료자입니다라고 음악이 나오는 것으로 변환이 되고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종이를 받게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접종을 한 번이라고 하셨던 분이라고 하시면 그 이후에 큰 고생을 하셨던 것을 바탕으로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를 받아서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항암 치료라든지 중증 치료 중이어서 지금 예방 접종을 지연하고 하셨던 분들, 과거에 중증 질환이나 또는 유전 질환 등으로 어려웠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구멍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일단 의사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 방역 패스 예외를 시행하는 게 대규모 유행을 앞두고 혹시 확산세가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역 그 대상자가 약 12,000여 명 내외뿐이고요. 중요한 거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그 당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회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예외를 좀 더 늘린다고 해서 현재의 유행 상황이 더 심해진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5만 명대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약간 불안한 감이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 자체가 그렇게 중증화율로 가는 경우가 좀 낮아지고 치명률이 좀 낮다면 오히려 확진자 수를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치명률을 좀 더 중요시하는 게 낫느냐 이런 얘기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환자분들은 이런 표현을 드려요. 집에 닭을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닭이 자꾸 없어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닭이 그냥 도망갈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와서 이 닭은 뒷산에 있는 늑대가 몇 마리씩 잡아간다. 그러면 그 주변이 다 무서워합니다. 사실 우리가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우화 동화 중에 하나잖아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진행되는 1년에도 약 2,000에서 7,000여 명 정도가 독감으로 사망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인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 이 코로나19의 과거에는 감염력과 더불어 치명률이 높았던 건 사실이지만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토착하게 되고 물론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것이 진행되어 있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일단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중증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지금 사회 마비가 될 수 있는 게 한 분의 확진자가 있으면 그분의 가족들 중에 접종 완료자가 아닌 분들은 같이 격리를 하고요. 또 접종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직장이라든지 등등에 따라서는 경계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솔직히 주변에서 저 병원에 확진자가 지나갔대. 그 병원 가시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확진되는 분들도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하는 게 하는 것으로 이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적인 동의랑 인식 변화가 필요하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에 확진자가 있어요. 그런데 3번까지 해서 접종 완료자로 판단이 되고 PCR 음성에서 저 직장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사 진단서를 써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진단서를 쓸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은 완전히 코로나19가 없다. 그런 진단서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런 것들은 결국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인식의 전환.
우리가 2009년, 2010년 H1N1 이 신종 독감 때 있었던 78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와 네. 3천여 명에서 5천여 명의 사망자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독감 예방접종 안 맞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죠. 즉 사회적 동의를 위한 정부에서의 지침, 의료진과의 소통을 통해서 국민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준비되면서 결국은 시간을 버는 것이 오미크론 변이의 이런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장선상의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과학계 일각에서도 이 오미크론 변이가 세계적 대유행의 어떤 최종장이 될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있는데 그럼 일단 감기와 같은 풍토병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2005년도 대한민국을 떨게 했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4월, 6월에서 유행합니다. 치명률이 아주 높죠. 하지만 한국에는 계절적인 요인이나 또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중동 지역 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예. 유럽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지역적, 계절적 유행인 엔데믹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계절성 감기로도 물론 사망하는 분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죠. 인플루엔자 독감만큼 중요하진 않겠죠. 독감도 예방접종이 우리가 4가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게 4가지의 변이에 대해서 매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추정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망률을 최대한 낮춘다라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인 경우에는 그 안에 이 원래의 RNA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고 삐쭉삐쭉 튀어나와 있는 이런 스파이크 단면, 즉 사람의 세포에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만 더 많은 겁니다. 즉 열쇠가 많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미크론 외에도 계속적으로 변이는 발생하고 있는데 오미크론만큼 열쇠가 많아서 사람에 들어오는 건 아직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미크론 변이가 마지막 대유행의 변이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또 다른 게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 4차, 5차 예방접종이 아닌 2022년 독감과 더불어서 북반구의 겨울을 대비하는 예방접종이 준비가 되고 먹는 치료제가 좀 더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전제 하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독감과 같은 계절성, 지역성 유행을 하는 엔데믹 상태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오미크론과 관련된 이제 자료가 좀 쌓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나 걸렸어 하면 경증이나 무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재택에서 이제 치료받을 수 있다 하면 우리한테는 제대로 치료 안 해주는 거 아니야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가 재택치료라는 표현보다는 재택격리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지만 재택격리는 가만히 계세요라고 하지만 재택치료는 치료를 위한 우리가 청진 체온계라든지 그다음에 드실 수 있는 약품 그리고 재택치료인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장님 저 독감 걸렸는데요. 병원에서 쉬라고 진단서 받았습니다. 그래 쉬어. 끝이죠. 하지만 코로나19 재택치료인 경우에는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그 재택치료하는 연관되는 의료기관에서 최소 하루 2번 이상의 화상전화 또는 음성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없거나 확인을 통해서 이분을 의료기관으로 옮기거나 또는 기존에 맞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팍스로비로 대표되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진행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방역의 극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독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장님 저 코로나19 확진 받았는데요. 그러면 3일에서 7일 격리 다 지키고 먹는 애 먹고 나중에 나올 때는 확인서만 받아갖고 나와 이렇게 변화가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는 코로나19는 마치 주홍글씨처럼 낙인을 찍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식이 전환이 되려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예방접종이 완료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확진 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가족이나 그 동료분들에 대한 인식이 변환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이제 말씀하실 때도 어떤 추가 접종에 대한 개념, 먹는 치료제에 대한 부분 이런 분들도 다 전체적으로 함께 가야 엔데믹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화이자 CEO가 1년에 한 번 추가 접종이 바람직하다 또 이렇게 밝혀서 주말 사이에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이걸 좀 고려해봤을 때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접종 간격을 앞당겼었는데 이걸 다시 좀 미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간격을 미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방역 패스를 기존에 시행했던 나라냐?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다 보면은 태어나서부터 모였던 그 예방접종 카드 네. 또는 이제 우리가 예방접종 증명서를 출력받는 사이트를 통해서 초등학교에 제출을 해야 의무교육의 시작인 초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종의 방역 패스인 것이죠. 그렇죠. 그중에 시작이 뭐냐면 바로 비형간염 예방접종인데요. 혹시 비형간염 예방접종을 안 맞겠다고 거부하신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비형간염 예방접종은 태어나서 72시간 안에 예방접종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2차, 2차에서 4개에서 5개월 후에 3차를 맞으면 이 3번 맞은 것을 비형간염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비형간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은 잘 알고 있지만 예전에는 미지의 질환일 때는 몇 번 맞아야 되는지 정의가 없었죠. 코로나19의 예방접종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에서는 4차 예방접종도 진행됐습니다. 단 이 4차 접종은 최초 발견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오미크론 등 2022년에 만든 예방접종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파이자 CEO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자면 기존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은 3차까지 예방접종을 하면 기본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 네. 그 이후로는 독감과 같이 매년 변이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가 북반구나 하반구에 각각 겨울 시작 2, 3개월 전에 예방접종하는 계절성 매년 맞는 접종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먹는 약이잖아요. 이제 먹는 약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미국 FDA도 그렇지만 내성이 안 생기는 바이러스는 없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약이 나와도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내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내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내성이 생기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처방을 받아서 처방을 받고 드신 분들 중에서 그 약에 대한 변이가 발생했을 때 내성을 걱정하는 거지 지금 처방이 일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내성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즉 국민의 코로나19에 확진되신 분의 30% 이상의 처방을 받았는데 네. 그중에서 몇 퍼센트가 이 약에 저항을 하는 변이가 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내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현재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고 네.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간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나 또는 요양시설 등에서도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도와질 거로 봅니다. 예. 이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생식기 세포의 변성을 이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 12세 이상에서 처방하기 어렵지만 국내에서는 전문가들의 동의를 통해서 만 50세 이상 앞으로 이제 간기가 아닌 경우에서 경증에서 중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빠르게 진단과 함께 처방을 한다고 하면 그때서야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될 텐데요. 예. 아무리 좋은 신약, 혈압약이 개발이 돼도 의료진들이 처방하고 이것의 안정성과 환자의 상태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료진들의 경험이 쌓이고 또 정부 시책과의 그런 소통을 통해서 이런 처방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안정성 평가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예.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처방이 늘고 내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먹는 치료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팍스로비드는 쓰이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도 좀 먹는 치료제에 대한 개발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요. 지금 어느 정도로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까? 이 먹는 치료제에 대한 개발이 진행돼 있어서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또 식약처 등에서 신약 개발 과정을 좀 짧고 간소화해줬기 때문에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먹는 치료제인 경우에는 이제 국내 임상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코로나 양성 판정 받으신 분들에게 예. 그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또 약이 의약품과 또 진짜 약. 왜냐하면 그 약을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선뜻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양성 판정을 받으셨고 한데 이 임상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신속 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만 18세에서 50세 사이 또는 50세에서 59세 사이 두 군에서 왜냐하면 60세 이상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임상 참여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예. 바로 팍스로비드를 처방해야 중증 이완을 막고 사망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임상이 진행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이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 경증에서 젊은 군에서 나중에 이런 임상이 진행될 때 대한민국에서 개발된 안전한 약품에 대해서 참여하시겠습니까 할 때 국민 여러분들의 양성 판정 받으신 분의 적극적 참여가 있다고 하면 상용화의 길을 앞당길 수 있고요. 근데 현재에서는 코로나19의 오미크론 확산세와 중증화를 막기 위한
이 팍스로비드의 처방을 좀 끌어올리는 시점이라서 이런 임상이 병용되기에는 아마 실제로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치명률이 굉장히 높다가 치명률은 약화되지만 전염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전염력이 높아지면서도 치명률이 높아지는 그런 바이러스로 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SF 영화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국내에서 나왔던 몇몇 이런 바이러스 감염 관련 재난 영화를 보면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치명률도 높죠. 네네. 근데 여기는 모순이 있습니다. 렘데스비르라고 하는 그 주사 치료제를 현재 코로나19 중증화 환자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원래 이 치료제는 이볼라 바이러스, 네. 아프리카의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데요. 발생을 하게 되면 치명이 높은 게 바로 증상이 나타나고 급격하게 설사, 구토 등을 탈출해서 바로 사망에 이르는 질환입니다. 즉 누가 환자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예. 격리가 되면서 옆 마을로 퍼지지 않죠. 즉 경증, 증상이 적으면서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많은 환자가 발생하지만 말씀하신 경우는 SF 영화에만 발생할 수 있고 아주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